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말이죠. 이 빠른 속도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 미중 간의 이 관세 협상이 일단 타결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이죠. 지금 트럼프하고 그다음에 시진핑이가 사인만 하면 딱 끝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동안에 제네바에서 이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근데 프레임워크라는 게 이 관세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이 된 건데, 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인지는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폭탄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요, 이 업다운 과정을 거쳐서 미중 간에 이 관세 협상이 잘 타결된다 라고까지 발표했다가 또 깨지고 그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 안에는 또 어떤 또 난관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항상 빠르잖아요. 자기 SNS에 글을 딱 올려서 지금 합의가 봤다. 이제 시진핑하고 내 사인만 하면 돼 하고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중국 측에서 중국 당국에서는 당연히 협상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은 시진핑 중국 그러니까 북경 정부의 공식 입장, 그러니까 협상 대표단의 입장은 나왔지만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이제 내일이면 다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합의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제네바에서 두 번에 걸친 협의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그러다가 영국 런던에서 9일하고 10일 이틀간에 걸쳐서 지금 협상이 열렸습니다. 20시간 마라톤 회의를 통해서 타결을 받는데, 크게 보면은요, 자, 중국에서는요, 미국에 대해서 히토류 공급, 이거 지금 차단되어 있잖아요. 싹 다 푼다. 그리고 그 대신에 미국에서는 무슨 선물을 주느냐? 지금 트럼프가 말이죠,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서 비자를 주지 않겠다. 중국 유학생 허용을 안 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그거 중국 유학생 이 비자를 준다, 허용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둘이서 맞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 반도체 관련 대중 기술 통제를 엄하게 했잖아요. 그 바이든 행정부 때 묶어놨던 이 반도체 관련 기술도 차차적으로 균형적으로 풀어준다. 이 균형적으로 푼다는 얘기는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히토류를 갖다가 딱 묶어놨는데 이걸 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호적으로 맞춰 가면서 풀겠다. 이게 즉 이 상호주의적으로 푼다, 이 말을요, 균형적으로 푼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춘다는 거죠. 중국이 얼마만큼 풀면 미국도 거기에 균형을 맞춰서 푸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외교적으로 본다면 이 균형적으로 풀어준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상호주의적으로 푼다는 말이 거의 비슷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말이죠, 트루스 소셜에 올린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과의 협상이 완료됐고 시진핑과 나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중국에서 영구 자석과 필요한 히토류를 선제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중국 측과 합의한 사항을 이해할 것이다. 그 합의에는 중국 학생들이 우리 대학과 대학원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자, 그래서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을 보면은 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55%의 관세를 매기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이 파악이 됩니다. 이 관세율은요,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55%,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 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훌륭하다, 이런 말을 뒤로 붙였어요. 추가적으로. 자, 이 얘기는요, 본인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네바 합의가 삐끗삐끗 하다가 런던에서 두 차례 걸쳐서 합의를 봐서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 사인만 남게 됐는데, 그 결정적 모멘텀은 지난 그러니까 5일날 말이죠. 5일날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무려 90분간 전화 협상을 했잖아요. 90분간. 그 90분간의 전화 협상이 주요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국 대표단은요, 런던에서 지금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 우리 미국 측에서는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
요 두 사람이 협상의 수석 대표였다. 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요, 지금 우리나라하고도요, 7월 9일까지가 유예 기간으로 돼 있어요. 7월 9일이 넘어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유예 기간 딱 한 달쯤 남았는데, 한 달간에요, 지금 이제 트럼프하고 이재명도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어낸다. 그러기 위해서 실무 접촉을 가능한 조기에 발동시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당연히 일일이 이제 보도는 안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 정부하고 지금 미국 정부하고도 실무 협상단의 접촉은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큰 틀에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이 관세 협상 대상국에도 비교적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일단요, 트럼프도 지금 국내적으로 많은 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관세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이게 거꾸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마이너스, 부정적 영향도 상당히 커요. 예. 아니, 왜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금이 커지면 물건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자동차 관세 때문에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이 일제히 미국 내 판매 가격을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이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금 관세가 올라가니까 관세가 올라간 만큼 만약에 이 가격 인상을 안 하면 그 회사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회사들이 적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예, 적자 수출 할 회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소비자 가격 올리니까 누가 부담돼요? 미국 소비자가 이 호주머니 사정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는 끝났지만은 미국은요, 매 2년마다 상하원 선거를 하게 돼 있어요. 매 2년. 2년마다 우리 국민들이, 미국 유권자들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물가 올려갖고 좋아할 국민이 어디가 있겠어요? 트럼프한테 마이너스지. 더군다나 트럼프는 지금 욕심은 차기 4년 후에도 다시 한번 나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 멋대로 관세를 올려서 그게 마치 미국을 더 위대하게라고 하는 마가 정책에 맞고 미국이 우선주의가 관철되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는 미국 국민들의 이 희생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 비판을 받아왔어요. 예, 하물며 미국의 금융수장, 연방준비이사회 의장, 이 의장도 지금 트럼프 말을 안 들을 정도로 지금 반발이 세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세 협상은 다른 나라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주겠지만은 비교적 그렇지만은 트럼프의 기본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줘야 된다. 예, 더군다나 우리 한국은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까지 지정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은 그냥 정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준이 세 가지가 딱 있어요. 무역 적자가 얼마냐, 흑자가 얼마냐. 예, 미국에 대해서.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 규모죠. 이런 숫자를 가지고 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흑자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국에게 내줘야 할 선물을 제대로만 골라서 내주면 우리도 관세 협상에서 지금 관세 협상을 지금 트럼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둘이서 합의한 대로 조기 타결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일단 긍정적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압박은 상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도요, 미국 바이든 때부터 했던 반도체 수출 통제, 이걸 풀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풀어라. 만약에 이게 푸는 절차가 잘못되고 이 과정이 잘못되면 이게 다시 협상이 또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내일쯤 이제 보도가 되면 그때 추가적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미국 동향 중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바로 LA 폭동 사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LA 폭동 사태는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내 24개 도시, 그러니까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시카고까지 갔는데,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이제는요, 동부 뉴욕까지 이게 번지고 있어요. 24개 도시로 번지고 있고, 곳곳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충돌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 뉴욕시장 에릭 애덤스인데요. 뉴욕시장은 LA 같은 상황이 뉴욕에서도 발생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시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위대들은요, 지금 이제 반항의 표시로다가 성종기를 거꾸로 들거나
멕시코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행진하면서 이민세관 단속국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뉴욕에서 물러가라. 예, 이런 지금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위대가 도심을 행진하면서 시카고에서는요,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시위 발생 지역은 이 외에도 댈러스, 그러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수천 명이 지난 9일 날은 시위를 했고, 댈러스에서는 400명, 오스틴에서도 수백 명이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시애틀, 라스베가스, 미네폴리스, 보스턴, 애틀란타, 이런 동부 서부를 가리지 않고 미국 전국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시위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LA 같은 경우에는 도심 한복판에서는 저녁 8시에서 아침 6시까지 지금 커퓨, 그러니까 이제 통행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일이요. 오늘 14일 토요일이 트럼프 79번째 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리는데, 트럼프는요, 열병식에서 시위를 하면 매우 강한 무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어서, 글쎄요, 이것도 지금 LA, 뉴욕, 그다음에 이 샌프란시스코 할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 미국 내 동포들이 없는 데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영사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사관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지금 우연정당,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우연정당 심판이 이제는요, 이 박홍근이가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는 거, 이거에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지금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당 해산을 추진하게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내란 정당이죠. 내란에 그 공조를 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정당 해산을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라고까지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해산 정당이요, 정당 해산이 그렇게 민주당적 시각으로 본다면 어렵지 않아요. 정상적인 우리 같은 시각으로 본다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어렵고 쉬운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성공시킨 정당입니다. 보수 정당의 뿌리. 그런데 대한민국 같이 그야말로 G10 안에 지금 G7까지 들어가는 이태리 다음 국가인데, 이 정도로 국제적 위상이 센 그 나라의 그야말로 집권 여당을 민주당에서 딱 지금까지 3번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이번이 4번째가 되는데, 이런 정당을 내란 동조 세력이다. 내란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다. 그래갖고 계엄을 옹호했다. 이런 논리로 그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정당으로 심판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요, 국내적 반발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국제적 그야말로 웃음거리가 된다. 예,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그야말로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안 되나,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저는 우려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시각에서 본다면 그 논리, 내란 공조 세력이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란은 헌법에 반한다, 이건데, 자, 내란, 법률,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그 비판 수위가 아니고, 해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조치잖아요. 그런데 자, 내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내란이 내란죄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그거를 내란 정당이라고 해서 해산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에도 맞지도 않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걸어온 역사적인 그 발자취, 그리고 정당 제일 큰 게요, 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이렇게 계엄에 찬성했다든가 탄핵에 반대했다든가 이런 정치적 측면도 물론 고려의 대상이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말이죠, 정강 정책이 헌법에 반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제일 중요한.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정강 정책이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런 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여기에 위반되는 내용이 정강 정책이 있냐고. 이 통진당이 해산된 것은 정강 정책과 그리고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해야 된다는 헌법 조항이 위반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은, 지금 보면은요, 대부분의 언론에서, 레거시 미디어 포함해서, 이거 정당 해산 어렵지 않아. 자, 정부,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발의를 하고, 제안을 하고, 제소를 하고, 그리고 헌재에서 6명만 찬성하면 끝나.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쉬운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 정당 해산은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도 유사 이래 통진당 하나가 해산됐잖아요. 왜? 통진당은 정강정책도 북한, 당 규약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활동도 비민주적, 즉,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두 개가 마저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 초유로 해산됐는데, 이 국민의 힘을 갖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밀어붙여서 해산 청구를 한다? 이거는요, 역풍이 눈에 보인다. 그래서 여기에 강력히 반박하는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논리를 개발하고 프레임을 짜서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 앞장서는 인간이 말이죠. 이 홍준표 같은 인간들이 앞장을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가 내통했는지도 몰라. 홍준표가 벌써 자락을 깔으니까 1단계로 홍준표가 맨 먼저 너희들 위원장에 될 수 있어 깔았잖아요. 물론 김무수 지금 후보도 내란 정당으로 해서 해산될 위험성이 있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시키지 않으면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이 해산 정국으로 몰아가는데 또 활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무효화시킨다 당론으로 이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홍준표가 맨 먼저 실질적으로 이 정당 해산이라는 말을 여론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박홍근이가 법을 이제는 내가 3월 달에 만드는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자까지 나오고 있고 김현정이가 수저를 하나 더 얻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인 정당 해산이 말이죠. 내란 특검법이 통과가 되니까 바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리고 이제 홍준표의 비난 공세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론 몰이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진숙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지금 조선일보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특검 3법 여기에서 이재명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할 얘기 있으면 해라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이죠. 아주 작심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아주 반발을 강력히 했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을 내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보장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여당이 방통위법을 개정해서 자신을 끌어내리라고 하고 있다. 이 얘기는요. 지난 4월 달에 최민희가 방통위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뭐라고 내놨느냐? 부칙이에요. 법 시행일에 맞춰서 기존 의원들의 임기는 만료된다. 그 부칙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시행일에 맞춰서 기존 의원들 임기 만료 그러면은 이 법이 통과돼 버리면 그 이준숙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임기가 종료가 돼서 방통위원장 자리를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사실은 내가 몰랐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숙 위원장이 옳은 말 했잖아요. 거기에 뭐라냐면 꼬리를 내린 거예요. 몰랐다. 참말로 모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준숙 위원장이 밀어붙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옳은 얘기만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나 몰랐어 하고 빠져나가는 모양새를 지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요, 이거 말고서도 3대 특검은 정치 보복으로 붙일 수 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정신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직격탄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서구 법무부 차관도 특검법의 의원성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조목조목 지금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해서 이진숙 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요 민주당에서는요 아주 검찰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지금 내주의 심우정 총장 딸 외교부 특채 채용 의혹 이거를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퇴라는 얘기예요. 임기부장 못하겠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은 말도 못하고 아주 앓고 있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임기를 보장하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소청하고 중수청하고 지금 분리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기존 검찰을 쪼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이죠. 이제 겁이 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공개적인 불만도 지금 불만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개적인 하는 여력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무력감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현직 부장검사가 지금 참여정부 등 과거 정부와 달리 검찰 개혁 관련 소통 창구조차 없어서 무력감이 드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요, 법안대로 중수청하고 공수처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면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질 거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놈의 민생 수사를 하느냐? 민생 수사 할 마음도 없다. 이렇게 강력히 지금 불만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